쾌라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진정한 권력일까요? 연산군과 광해군, 비극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는 일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조선 역사 속에서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쫓겨나야 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과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마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그저 비운의 왕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폐위라는 극적인 운명을 통해 왕의 권력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던 것 이상의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진실들이 이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조선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야 했던 두 남자, 연산군과 광해군. 이들의 삶 속에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했고 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오늘은 먼저 이 두 왕이 모두 폐위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공통점을 깊이 살펴보고 각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들의 시작점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문이 열리고 묵직한 왕좌에 앉은 이들의 초기 국정 운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상상해 보시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논란 많은 군주로 기억되는 연산군부터 자세히 만나볼까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 환호성이 울려 퍼졌겠지만 그 웅장함 속에서도 어린 왕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에게 주어진 왕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을 겁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연산군은 처음에는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 노력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불안감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잔물결이 일듯 그의 앞날에는 이미 비극적인 파국이 서서히 예고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왕이 되기 전부터 내면에 쌓여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결국 그의 통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폐위된 왕, 광해군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는 연산군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온 나라가 임진왜란의 참혹한 폐허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되어 전쟁터에서 분조를 이끌며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피폐해진 국토를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어린 나이부터 짊어져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뇌하며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원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았죠.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광해군의 시작은 어쩌면 연산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리더십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그의 통치 방식은 훗날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왕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왕좌에 올랐지만 결국 폐위라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통치 방식과 폐위를 초래한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며 연산군이 걸었던 광기의 길을 먼저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어딘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죠. 즉위 초에는 그럭저럭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의 통치 전반에 걸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으로 작용했죠. 그의 폭정은 1498년, 바로 무오사화라는 피바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림 세력은 훈구 세력의 비리와 특권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는데요. 이때 김일손이라는 젊은 사관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을 사초에 기록한 것이 발단이 됩니다. 연산군은 이 사초의 내용을 빌미 삼아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림 세력을 대거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결과였죠. 수많은 선비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났고 학문의 자유는 짓밟혔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의 북근마저 연산군의 칼날 앞에 무력하게 꺾여버린 참담한 순간이었죠. 사초를 불태우는 그의 모습은 지식과 비판 정신마저 탄압하려는 광기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6년 뒤 1504년에 터진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광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동안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른 배경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찾아내 복수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숙청을 넘어 연산군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복수심이 국가 통치에 개입하여 엄청난 피를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인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들의 묘를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함까지 서슴지 않았죠. 수많은 신하와 왕족,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왕의 광기에 몸서리쳤습니다. 연산군은 이처럼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도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 흥청이라 부르며 궁궐로 불러들였고 대규모 연회를 밤낮으로 벌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죠.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지만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은 왕의 유흥을 위해 낭비되었고 궁궐 밖 민초들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이들을 마치 가을 낙엽처럼 쓸어버렸고 그 잔혹함은 궁궐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죠.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아천만이 난무하는 조정은 점차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산군의 폭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뜻있는 신하들은 은밀하게 반정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신하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506년 성희안, 박원종 등을 주축으로 한반정 세력이 칼을 빼들고 궁궐로 진입합니다. 이른바 중종반정의 서막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들려오는 반정군의 함성은 연산군이 쌓아올린 폭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국의 전조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의 광기는 결국 시대를 단죄하는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연산군이 쌓아올린 폭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국의 전조와도 같았던 그 밤, 그의 광기는 결국 시대를 단죄하는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왔으니 참으로 허무한 끝이었죠. 하지만 조선 역사 속에는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이 비단 연산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명의 폐위된 군주, 바로 광해군의 이야기를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는 연산군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역시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왕좌를 잃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과연 광해군은 어떤 이유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연산군의 그것과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과 시대적 배경을 품고 있답니다.
광해군은 어린 시절 임진왜란의 참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분조를 이끌며 피폐해진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면서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을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이상론보다는 현실적인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즉위 후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단순화한 대동법을 시행하고 불타버린 궁궐들을 다시 세우는 등 민생 안정과 국력 회복에 주력했으니 대동법은 그의 애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오랫동안 사대 관계를 맺어온 명나라와 북방의 신흥 강국인 후금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던 은인이었기에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고 후금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선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압박해왔죠. 광해군은 명나라의 원병 요청을 명분상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폐해진 조선이 더 이상의 전란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려는 실리적인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홍립을 파견하여 상황에 따라 투항하도록 지시한 그의 전략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니 이는 한편으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은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보전하려는 고뇌 어린 결단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과 더불어 광해군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선조의 계비이자 어린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폐모살제 사건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됩니다. 물론 당시 서인 세력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지만 유교적 명분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폐륜으로 비쳤죠. 비록 왕실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반대 세력에게 광해군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의 쓸쓸한 풍경은 광해군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정치적 희생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실리적인 외교와 백성을 위한 개혁 노력은 이러한 명분론적 비판과 맞물려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명분론을 내세운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배명, 정책이라 비난하고 폐모살제를 천륜을 거스른 폐륜으로 규정하며 그를 폭군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보려 했던 그의 진심은 왜곡되었고 재건된 궁궐의 웅장함은 오히려 전쟁 후 백성들의 궁핍함과 대비되며 비판의 빌미가 되었죠. 고립된 왕 광해군의 운명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23년 이귀와 김류 등을 주축으로 한 서인 세력이 인목대비의 명분을 등에 업고 광해군을 폐위시키기 위한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인조반정의 서막이었죠. 밤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어둠 속을 뚫고 궁궐로 향하는 반정군의 칼날은 광해군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차가운 섬광과도 같았을 겁니다. 실리를 추구했던 그의 고뇌는 결국 명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실리를 추구했던 광해군의 고뇌는 결국 명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되고 말았죠. 그리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역사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두 비운의 인물, 연산군과 광해군.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의 각기 다른 길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이제 두 왕의 폐위가 남긴 흔적들을 교차하며 과연 무엇이 달랐고 또 무엇이 같았는지 함께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두 왕 모두 비극적인 폐위라는 공통된 운명을 맞았지만 그들이 왕좌에서 밀려난 배경과 이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낙인과 함께 폐위된 것은 개인적인 광기와 무자비한 폭정 때문이었죠. 그는 사화를 통해 수많은 신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채 사치를 일삼으며 자신만의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닌 왕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는 결국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주였고 백성들의 민심은 물론 신하들의 인내심마저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종반정은 왕의 폭정에 대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단죄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왕위에 올라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쟁으로 불타버린 궁궐들을 다시 세우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애썼죠. 또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펼치며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또 다른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분명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현명한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러한 노력들은 명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인목대비 폐모와 영창대군 살해라는 사건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폐륜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덧씌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둔갑했고 전란 후 국가 재건을 위한 궁궐 공사는 오히려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폭정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엄격한 명불론과 그를 반대하는 서인 세력의 공세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폐위는 개인적인 폭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복잡한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명분의 희생양이 된 비극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왕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연산군이 개인의 광기와 폭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좌를 잃었다면 광해군은 복잡다단한 시대적 요구와 엄격한 명불론의 굴레 속에서 고뇌하다 결국 비극적인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죠. 두 왕의 폐위는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왕이라는 자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임과 한계, 그리고 절대 권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비판과 역사적 단죄의 감정을, 광해군에게는 연민과 복합적인 이해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 두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폐위된 왕이었을까요? 어쩌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연산군과 광해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리더십과 권력의 본질, 그리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가져오는 거대한 파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폐위된 왕들의 이야기는 비단 조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좌에서 쫓겨난 또 다른 리더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민낯을 마주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